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순서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김디모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네. 그 아주 큰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신문에서 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빙곤 포르노라는 네. 단어를 빈곤 포르노. 예, 썼다고. 네. 그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께서 네. 예, 김건희 여사를 여성 비하하기 위해 음. 빈곤한 현장에 가서 포르노 찍듯이 했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빈곤 포르노란 말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아니, 예. 김용민이가 똑같은 행동해도 예. 김용민이가 빈곤 포르노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사장님이 그러시면 이분들 아마 김용민 의원이 했다고 보도할 거예요. 참 너무 황당해서. 기자님들, 요즘 기자님들 수준이 예. 참. 그래서 목사님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기자님들까지는 좀 그렇다 쳐도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또 그거를 무슨 국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대변인께서. 아니 제가 그래서 좀 어제 가만히 있는데요. 엊그제 네. 아니 여기저기서 목사님 무슨 기사에 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경제지 같은 데서 그리고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일개 목사 나부랭이 페이스북 글 갖고 보도하지 좀 말고 이거 할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본부장 비리나 좀 취재해달라고 제가 또 올렸는데 그건 안 써주더라고요. 안 써줘. 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뭐 한마디만 쓰면 저를 공격할 목적으로 막 그냥 네.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요. 즐깁니다. 그래요. 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그 마음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우리 이름 까먹었다. 누구지? 그 평양노회장 했었던 강제식. 강제식. 네. 강제식도, 처음입니다. 네. 강제식도 아마 즐길지 몰라요. 네. 카이로스에 매일같이 축전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항의 전화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 분들이신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그리고 주지. 또 본인 이름이 누구고 어느 교회 다니시는 누구냐고 그러면 또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너무 항의 전화 받았던 것 중에 레전드가 뭐였냐면 네. 국모를 국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로마서 13장. 예, 국모급 되는 이 여사를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짓이라고 하면서 빈곤보루라는 단어를 쓰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혐오 표현을 쓰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게 성소수자들 혐오는 앞장서시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혐오한다고 분노하시는 그 사실도 기가 막힌데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 그랬냐면요. 어르신한테 전화 왔을 때는 김건희 여사님 고모부 되십니까? 너무 분노를 하시니까 그리고 여성 권사님 연배가 저는 김건희 여사님 고모분 되십니까? 그 젊은 분한테 연락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님의 조카 되십니까? 라고 다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길래 제가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직 분들이 세우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 맨날 드립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이 위임을 해주신 거, 일임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민주적 투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엉뚱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뻘짓을 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 자율적인 권한을 그 권세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언쟁만 하다가 전화를 끊곤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친절한 목사 모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그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든지 첫 전화가 중요합니다. 네. 첫 전화 왔을 때 김용민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닌데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예.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끊죠. 그러니까 전화 거는 인간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 예. 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게 영웅당처럼 퍼져요. 내가 김용민이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했다. 질 수 없지. 그럼 나도 전화해서 근데 아니, 아니라도. 그게 아니지. 그거는 이제 서로 다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너. 처음 전화를 했는데 김용민 아닙니다 하면은 지들이 또 올립니다. 야 아니래 번호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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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그 좀 이 성공회 대한 성공회 네. 신부님하고 네, 네. 그리고 가톨릭교회 신부님께서도 음. 그 해외 순방 당시에 이제 좀 추락 관련해서 네. 부적절한 비행기? 발언을 네.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의 기사를 네. 저를 무슨 뭐 종합 세트로 거기다 엮어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엮으려고 분들은 했구나. 예. 저를 이제 따로 한 기자도 있는데 그거 세 개를 엮으니까 앞에 제목만 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뭐 추락, 빈곤 포르노, 신부 목사 이렇게만 제목을 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전화 가지고 야 이 새끼야 지가 목사냐 대통령 추락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건 제가 아닙니다. 이랬더니 기사를 좀 똑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오해를 풀어드리고 예,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전화 나한테 한번 왔으면 좋겠네 내가. 아주 내가 욕을 한 500가지 하는데 그냥 변놈으로 한 20가지 엄선해서 들려드릴 텐데. 예. 예. 아니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성직자들이 그 바르고 고운 말씀면 좋겠죠. 그건 덕목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쁜 지도자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지. 약자를 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기 저 빨갱이들은 다 죽여도 된다.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상식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이런 기레기들의 전형적인 이게 권력형 권력에 대한 아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약자들의 이름 없는 죽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목사들한테는 이런 전화를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의 핵심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똑같은 무게로 싫지 않고 이것에만 분노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이사장님 자꾸 그 나쁜 기레기들이 자꾸 막말 프레임으로 엮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이사장님이 그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이웃이나 일반 대중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장님의 그 비판과 네. 그 때로는 강한 우리 독설은 네. 권력층에만 집중 타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그 일반화, 보편화 시켜버려 가지고 막말 프레임으로 엮는데 지금까지 우리 저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비판했던 독설을 했던 네. 그 대상들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부시, 예, 뭐 국방장관, 그 위정자, 정치 지도자 전부 권력자들을 향했습니다. 한 번도 일반 대중이나 민중들을 향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말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떠나서 해석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사석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데 네. 많이 부끄러워져요. 실드를 단단하게 치고 또 한 번 포장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예, 네. 예, 예. 그럼 목사님, 예.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예. 목사님,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왜 그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지 목사님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그 좀 이게 생소한 단어일 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장 지글러 네. 그 선생이 쓴 책 중에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진 네. 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호에 대한 것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특정 지역, 뭐 분쟁 지역, 전쟁, 난민 이런 곳에 저희가 어떤 구호 활동을 하거나 빈곤한 네. 그 기아 문제가 발생한 곳에 구호 단체들이나 NGO들이 이런 지원을 할 때
홍보 마케팅 수단에 대해서 네. 좀 가불론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당연히 네. 그 상황이 어렵고 공궁한 상황에 놓일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알려주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개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단어 빈곤이라는 단어와 네. 그리고 자극적인 성인물 우리가 영어로 네. 포르노라고 하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써 왔었는데 네.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나게 된 것은 2008년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배경이 인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도 슬럼가를 너무 인도에 대한 그 이미지를 너무 나쁘게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타임즈 기자 중에 앨리스 마일스라는 네. 기자님이 인도를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가난하기만 한 나라처럼 묘사를 했다고 이 방식이 상당히 저급하고 폭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하나의 이제 용어로 빈곤 포르노처럼 빈곤 포르노그래피처럼 표현을 했다라고 시작돼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용어가 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부자나 기부단체들이 가난한 어떤 빈곤한 상황을 촬영할 때 그 실태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빈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막 소품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출을 하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네. 자신의 어떤 그 후원의 수단으로 삼거나 네, 네.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익적 목적으로 이런 걸 이용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빈곤 포르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의미가 이미 있었던 말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진을 찍었던 걸 보면 예. 그 아이가 수단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어떤 뭐 그냥 그 김건희 여사의 행적을 그저 그냥 비판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를 전혀 그 아이의 인권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전혀 예. 존중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자극적인 소재로 소품으로 사용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외신도 그렇죠. 이미 제가 그 우리 한국 외교 정세에 대해서 자주 그 네. SNS를 통해서 언급하시는 네. 케빈 그레이라고 이제 영국 네. 서섹스 대학교 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 SNS를 통해서 이 김건희 씨의 이번 캄보디아 방문 요 사진을 그 기자의 글을 리트윗해서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비판하셨고 그리고 영국 그 프리랜서 기자 중에 라파엘 라시드라는 그 사람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글을 올렸고 심지어 외신에서도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그대로 네. 착용해서 이 한국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네. 비판을 받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그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캄보디아의 이 정상들이 모여서 그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식 행사였잖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 측에서 마련한 그 영부인들끼리의 모임 네. 앙코르와트. 안 가고 네. 그리고 독단적으로 네. 비공개 행보라고 하면서 빈민촌을 가고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행위를 하면은 과연 캄보디아 정부에서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외교적 결례죠. 결례죠, 예. 결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 온 국빈이 우리나라에 가장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리를 가서 평소에 봉사활동이나 뭐 후원도 딱히 하지 않다가 네. 와서 그런 아이를 하나 안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얼마나 결례인지. 그 또 이제 대통령실이 공개했습니다. 88 올림픽 때 말이죠. 네. 저희 동네가 이제 서울 마장동 그 네. 한양대학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한양대 실내체육관에서 배구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동네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좀 그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네. 많이 살고 계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영세민들도 많이 계셨고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권으로서는 네.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 달동네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했느냐? 와 진짜 저 그때 놀랐어요. 왕십리역 부근이었는데 그 지붕이 다 보이잖아요. 어? 그거를 펜스를 쳐가지고 못 보게. 지붕이 안 보이게. 지붕이 안 보이게. 그럼 그분들은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거 아니야? 네. 어? 야 이거 보면서 진짜 존재를 지워버리는. 네. 존재를 지워버린 거지. 근데 만약에 외국 정상 누군가가 잘 사는 나라에 어? 정상 부인이 와가지고 그 펜스 친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저기 그게 하여튼 그게 그렇죠. 별리 어느 아니겠습니까? 정도의 그 무게가 있는 결례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연출하고 싶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외교적 결례인지 뭔지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실이 또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이 풀 기자단이 쫓아가긴 했는데 이 여기에서 이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 모두 다 대통령 전용, 대통령 전담으로 찍어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만 저희는 지금 볼 수 있는 저 거고요. 선착동자도 다 알만한 정치적 의도인데 이걸 또 준다고 그대로 또 보도를 합니다. 이 정신 나간 언론인들이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게 아휴, 참. 제가 본 기사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거는 예. 뭐 빈곤 포르노 비판하면서 실제로 뭐 저기가 어디냐 지원하겠다 후원하겠다 하는 뭐 의견이나 뭐 문의가 빗발쳤다 이런 그렇죠. 기사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 캄보디아에서 네. 그 김 여사가 잘했다. 뭐 이렇게 예.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지. 아이고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저 언론들. 어? 오드리 헵번 뭐 따라했다 코스프레다라는 그 얘기가 오드리 나오잖아요. 헵번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저널리즘 12호로 그 표지 그리기도 한데 네. 그 원래는 이제 그 폴란드에서 태어난 네. 어머니를 따라서 영국 가서 살았는데 네. 이제 2차 대전 즈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어린 시절이었죠. 예, 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오드리 헵번을 데리고 다시 폴란드로 갔는데 그 폴란드가 전쟁의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 또 저기 러시아가 폴란드 공격했다고 네. 그러는데 당시에는 나치가 폴란드를 네. 공격했단 말이죠. 전쟁의 공포 그리고 배고픔 이걸 어려서부터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어린이들을 생각했던 분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로마의 휴일로 대박 나고 예. 저 엄청난 명망과 또 재산을 모으게 되니까 이 양반이 그 지구촌의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누고 또 베풀고 그랬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빈곤 포르노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였고 예.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촬영된 사진이 굉장히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오드리 헵번은 그게 삶이 인생이고 받쳐주죠. 예. 삶이고 철학이었어요. 어쩌다 한번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네. 그- 그분의 사진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일단은 하나 꾸밈 없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거기서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이 그 사진을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지. 평소에 남한테 피해주고만 살았던 사람이 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그 사진 한 장 찍어서 그렇게 고운 얼굴로 아이를 그렇게 아이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으면서까지 찍을 사진이 절대 아니죠. 14살짜리 어린이 그것도 그렇죠. 얼굴 다 14 드러나고 살이에요. 말이죠. 14살. 네. 예. 14살 아이 14살은 어린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사실은. 14살은 청소년이고요. 가장 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중1이죠. 그렇죠. 예. 저는 돌발 영상 보고 좀 기함을 토했던 게 그 병원을 찾아가지고 아이한테 주먹 인사를 하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저기 봐라고 시키더라고요. 예.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래요? 아, 못 네, 보셨습니까? 저기 야, 보라고 시키더라고요. 이건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예. 예. 그런 행위들이 저희 그 이사장님께서도 SNS에 올리셨지만 어린이재단 중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이제 아동 중심 국제 개발 NGO 및 국내 국제 개발 협력 협의체 네. KCOC 의 아동 권리 보호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렇죠. 딱 핵심을 요약해서 올려주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동의 이미지가 출판, 광고,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전에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진 활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분명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진 촬영된 거를 우리 국내에서 제공할 건지 그 부모님한테 동의했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네. 아동을 동정 및 시해 대상이나 약자, 피해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자로 표현합니다. 아동과 해당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지 않으며 SNS를 홍보 채널로 활용해야 할 경우 아동의 동의는 물론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이거를 다 했는지 이제 사실관계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저희가 저도 선교회를 하면서 국내외 구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제 지인들 중에서도 NGO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개신교계에서도 워낙 많이 그렇죠. 해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말 쓰레기 같다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극혐하는 짓이 봉사활동 와가지고요. 사진 찍는 거. 사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부 물품 앞에서 아이들이 세워놓고 사진 찍고. 네. 그런데 그거를 동의도 안 구하고 카메라랑 이게 방송 장비 갖고 와가지고 막 그 사전에 뭐 동선까지 뭐 움직임까지 심지어 멘트까지 제공해 주는데요. 저희가 막 정말 호되게 예? 호통치고 하지 말라고 막 화내기도 하고 그런 마찰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이런 행위가 빈곤 포르노식으로 홍보 마케팅 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주 이쪽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딴 사람도 아니라 국빈 자격으로 가서 국빈 자격으로 가서 정식 공식 행사 불참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비공개로 한다더니 해놓고 나중에 대통령실이 공개해서 이걸 또 제공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빈곤에 관심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일단 피해주고 있는 사람 없는지 자기 삶을 살펴봤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예. 일단 피해를 잔뜩 주면서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짓된 삶에 대해서 일단 참여를 하고 그 삶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사죄를 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내 삶을 정말 나의 인생을 다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지 내 그동안의 과오와 잘못과 잘못된 모든 거짓을 지우겠다고 이 아이 하나 앞세워서 사진 찍는 거는 이건 이 아이도 바보 만들고 국빈으로서 가서 국가적 결례까지 범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고 기독교에 있는 어떤 교리로도 그리고 어떤 복음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정말 참. 그 맨날 좀 제클린하고 오드리 헵번 따라하는데 아니 뭐 따라할 수도 있다고 쳐요. 네. 예쁘고 멋져 보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드리 헵번을 따라할 거면 적어도 오드리 헵번이 행했던 삶 또는 오드리 헵번이 했던 말들의 뜻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김건희가 그 이런 짓을 그 욕 먹으면서도 계속하는 이유는 욕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 소리 해대는 인간들 사이에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 전혀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정말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최소한도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 했잖아요. 가식하고 외식하고. 예? 김건희가 기독교인입니까? 예, 저희 김건희를 옹호해주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배와 미사와 저기 제 개인적으로는 저 김건희 여사께서는 모든 종교를 섭렵하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거다.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모든 종교 위에 있는 구약을 또 다 외운다고 했고 구약을 다 외웠는데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시는 거 싫어하시고 클래식 듣는 거 좋아하시고 보사들하고 뭐 영적인 대화 나누시고 근데 말이죠 그 구약을 다 외우신다는 양반이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이신저신 다 믿는 그 과거에 뭐 이세벨 같은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도 다 아시겠네 보니까 어떤 말로를 맞게 됐는지 다 아시겠어. 구약을 다 외우면은 아실만 하겠어. 결국에는 이번 순방도 우리 국익에는 전혀 도움되는 게 없고 국가적 결례만 잔뜩 범하고 왔어요. 더군다나 이 동남아 순방에서 뭐 어떤 걸 이루고 왔냐. 중국 시진핑까지 만나고 왔는데 하나만 한 소리하고 하나만 한 소리 듣고만 왔어요. 그리고는 결국엔 남는 건 언론 탄압과 언론 길들이기, 언론 통제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계속 들고 있는데
MBC를 배제하고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그러고서는 가서는 양자회담을 비공개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정상들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다. 라고 해서 혹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얘기했나 했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자단을 불러서 항상 중국과의 대담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항상 공개를 했었고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대담 후에 13분, 15분 정도를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 총리가 중요한 질문을 대답해 왔고 그럼 결국에는 누가 이거를 공개하지 말자고 요청했는가? 성렬이지 뭐. 결국에는 이 공개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동안 온갖 이슈로 시달리기만 했던 우리나라 쪽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MBC가 배제되는 걸 보고도 신나서 그 기자단들 갔던 그 탑승해서 갔던 기자단들은 바보가 됐어요. 풀 기자단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80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예. 80명. 그러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은 이렇게 배타하는 대상들 그리고 뭐 탄압하는 대상들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들입니다. 두려워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이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또 꼼짝 못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야당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까불지 않는다. 그리고 모함당하지 않는다. 모략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예. 네. 결국에는 그래서 기자단이 따라가긴 했는데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중에 그 안에서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네. 이 기자가 어디 기자냐? 채널A 기자와 CBS 기자. CBS였습니다. 예, CBS 네. 기자. 뭐 CBS 어떤 기자인지 알아요, 제가. 네. 원래 이제 CBS 경남 또 CBS 노컷뉴스 있었고 나중에 CBS 이제 본사 기자가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YTN 기자였던 남편이었는데 네. 그 양반이 YTN 기자 그만두고 그 로스쿨 들어가서 네. 검사가 됐습니다. 윤석열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에게는 뭐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였나 봐요. 네. 그 아내라서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그 대통령실에 배석이 되느냐? CBS가 배치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 CBS 사장 김진호 씨가 굉장히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과 가까운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의 아내인 자사 기자를 대통령실에 배치시킨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와, CBS가 이런 곳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었고 어떤 그 해야 할 사명이 또 이 신앙적으로도 있는 곳인데 근데 사실은 뭐 이 현실 세계에서 언론 보고 뭐 이념, 명분 이런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쁜 인간들이에요. CBS도 마찬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한 300억 되던 네. CBS의 광고가 지금은 그 200억도 안 돼요. 그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서 메우느냐? 대형 교회 이런 데서 손 벌리죠. 헌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CBS는 70년대, 80년대만 하면은 이제 뭐 당시에 권력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언론이었죠. 뭐 저항 언론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사진이 있는데 네. 1980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광주 충장로에서 네. 막 시민들이 보이고요. 어떤 차량 하나가 막 그 앞에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CBS야. CBS 취재 차량 뒤로 시민들이 이제 있는데, 네. 말하자면 5.18 항쟁에 참여한 민주 네. 시민들이죠. 광주 시민들. 근데 그 앞에 CBS 차량이 있어요. 이걸 갖고 CBS가,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그 시민들과 함께 했던 CBS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그걸 이제 공개하고, 무슨, 기념일마다 그거 틀어주고, 최근에도 뉴스 부활 35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영상 속에 이 사진을 넣었는데 그래서 야 CBS가 광주항쟁 때 역할을 했네. 그 많은 분들 당시. 그렇게 생각하시. 근데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5.18 기념재단 네. 그리고 한겨레에 실린 걸 보니까 시민에 의해서 불타는 취재 차량이었어요. 전혀 다른 맥락인 거지.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차량이 왜 불탑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불태울 리가 없죠. 예. 시민들이 이제 불태웠던 것이고 거기 타고 있던 그 기자도 끌려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데 완전히 CBS는 다른 이 맥락이고.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갖고 CBS의 공정보도 광주 항쟁 당시 시민 편에 섰던 자사의 이미지를 세우는데 이걸 오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갖고 왜곡을 하는 이미지를 조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마땅하겠죠. 그 당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당시는 계엄 상황이었습니다. 예. 모든 언론사에 뉴스를 하는 모든 언론사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었고요. 기사 하나하나, 멘트 하나하나 다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기자들도 네. 그 아나운서들도 기사를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어떤 KBS 아나운서가 KBS에서 뉴스를 읽다가 미국은 전두환 장군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잉크가 번졌나 봐. 저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전두환 장군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난리가 났지 밖에서는. 밖에서는 난리가 났지. 예, 그래서 아나운서는 죽는 줄 알았는데 때마침 그건 안 들었나 봐. 그게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해 8월에 80년 8월에 언론인 숙청 작업이 있었어요. 언론통배학과는 별개로. 아, 네. 그래서 모든 그 언론사 그 구성원들이 다 사직서를 그래서 이제 골라서 이제 수리하려고. 근데 그래서 당시 모든 뭐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사직서에서 썼는데 사직서 맨 밑에 저는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사연을. 예. 그래서 CBS가 당시 이제 5월 광주의 그 상황을 제대로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인식하는데 당시 광주 CBS가 했던 일은 자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방송마다 이제 시간 되면은 이제 뭐 하루에 몇 번씩 자체 뉴스를 하잖아요. 네네.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서울 걸 그대로 받았을 거 아니야. 서울 걸 그대로 받았으면은 서울에 계엄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데서 통제된 뉴스만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현지에서도 당시에 광주 상황을 제대로 보도 못했습니다. 계엄군이 들어가서 빨간 줄 긋고 이거 넣지 마, 빼. 이렇게 해서 아주 백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광주의 그런 학살 상황을 광주 시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보도하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서울에서 내보내는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다. 광주의 지시를 제대로 CBS가 전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또 당시 광주 시민들은 KBS와 MBC를 불태웠잖아요. 예. KBS, MBC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CBS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다 게 똑같다. 제 생각입니다. 예, 네. 틀림없을 거예요. 불타는 취재 차량이 민주시민과 함께한 차량으로 둔갑했네요. 예.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CBS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왔고, 물론 긍정적으로 시대의 역할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너무 과장됐다는 점을 요즘 지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역사 왜곡, 이미지 조작 이 부분은 제가 좀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 사장 김진호 씨 때문입니다. 예. 평화나무가 네. 공명선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선거법 지킵시다. 이 캠페인 공익 광고입니다. 예. 예. 평화나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갔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어디 갖다 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교과서 같은. 예. 네. 근데 극동방송에서 잘리더니 CBS도 잘랐어요. 극동방송이 워낙 마시간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CBS까지 이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죠. 예. 이 김진호 씨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가가지고 네. 사랑받기 위해서 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 입장도 노골적으로 밝혔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랬어요. CBS 사장인 내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러면 다들 놀랄걸? 이런 말도 했었어요, 실제로. 네. 부끄러운 줄을 모르네요. 부끄러운 네.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 평화나무 광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아마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럴 거예요. 평화나무 저 새끼들 광고 우리가 안 받았다고. 거절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너희들 편이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해줘.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끄는 것이 아닐까? 이 순간 되면 이제 CBS하고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예. 더 슬픈 거는 CBS 내부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그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이 우리를 자르겠는가 네. 뭐 이런 염려가 없었을 때는 또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겠죠. 실제로 CBS가 광고로도 헌금 안 받고 네. 광고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네. 당시에는 막 CBS의 그 교계, 특히 목사들 비판하는 방송이 TV, 라디오에 다 있었어요. 네. 제가 거기 작가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정식 사장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교회의 어떤 그런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후로는 그런 교계 저널리즘 프로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목사들 설교가 막 그냥 그렇죠. 주야장창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극동방송인지 CBS인지 모르겠는 요즘 구분이 안 채널이 돼요. 있어요. 구분이 안 돼요. 네. 예. 예전에는 설교를 좀 들으면 아 이게 극동방송이구나, 이건 CBS구나라는 걸 좀 알아챌 수 있었는데 네. 요즘은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게 무슨 채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CBS가 극동방송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와중에 그 CBS 김진호 씨가 이 CBS 기자 중에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의 아내 네. 그를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배치한 것,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그렇죠. 또 최근에 CBS가 보도한 것 중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네. 부근의 한남동의 공관 아직 입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네. 없었던 거죠. 빈집이죠. 네. 거기를 지키고 있던 경찰 인력이 네. 있었거든. 네. 네. 그 사람들 동원해서 그 바로. 어떻게든 좀 현장 상황을 수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출동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데 150명 넘게 죽어가는데 빈집 지키느라. 빈집을 지키겠단 말이에요. 네. 이걸 보도했더니 김진호가 내리라고 예. 그런 거예요. 지난 11월 5일이었죠. 네. 예. 아니 예. 그걸 왜 내리냐? 뭐 팩트가 틀린 거 있냐? 그랬더니 그 빈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실이 불쾌했던 시점이었어요. 예. 또 때를 같이 해서 CBS가 무슨 행사를 하나 하는데 거기 윤석열이를 오게 하고 싶어. 윤석열이가 왔으면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예. 사장이 데스크까지 그러면서 멀리까지. 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김진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자기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저기 뭐 일종의 어떤 지도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사장을 때려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사장은요. 그 사장은 편집권을 존중하는 위치에 있지 그렇죠. 본인이 편집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자기가 선배로서 뭐 역할을 하려고 했다? 뭐 또 사장이 최종 게이트키퍼다? 이거 언론의 어떤 언론 민주화 또 그 공정 언론 운동의 그 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장은 경영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영의 논리로 편집을 재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장이 말이죠. 어떤 그 큰 기업의 광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보도가 나온다. 야, 그 기사 내지 마. 야, 너 큰일 날 소리. 니들 월급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언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편집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사장이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랜 언론 민주화 운동, 공정 언론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배로서 그러면 선배하고 싶으면 사장 그만두든가, 사장하면서 선배 노릇까지 하려고 그래,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윤석열도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공직을 대표적으로 맡고 있는 사장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고 예. 선배 후배에 따지고 이 어떤 사적 관계를 이 공적 관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가 저기 어느 학교 선배랍시고, 후배들, 후배 목사들, 기 죽이고, 뭐 기를 잘못됐으면 죽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예. 이야기가 너무 번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예. 얘기하고, 근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진호가. 예. CBS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와,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면 프리패스거든요. 그렇지. 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을 어디다가 했냐면은 미디어 오늘 기자가 이렇게 편집권 침해와 관련해서 취재하는 중에 예. CBS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야, 하나님의 기관이야. 너 지금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야?
이 시그널이야 이거는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글쎄 말이야.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이냐? 권위를- 응.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다가 들입니까? 본인이 빼라고 말한 편직한 침해를 왜 하나님의 권위로 갖다가 글쎄 방해하게 말이야. 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겠다. 어? 그렇죠. 나는 널 모른다 하실 것 그렇지.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 그 11월 5일 CBS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네. 단독 참사 당일 빈집인 윤 관저 지킨 경찰 지원 불가했나였는데 네. 이 김진호 사장이 그걸 지적하고 난 이후에 제목이 바뀝니다. 네. 뭘로 바뀌냐면요. 단독 참사 당일 윤 관저 지킨 경찰 지원 불가했나로 수정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데스크를 질타하면서 네. 이렇게 뭐라 했다는 겁니다. 그 데스크들은 저항했어요. 예. 이게 뭐 틀린 말이 있냐고. 여기 팩트인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김진호 사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보면 빈집이라는 게 팩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김진호 사장 네. 주장에 의하면 그 공간에는 모든 장비, 특히 도감청을 방지하는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가 있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빈번하게 방문한다라고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만 안 할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빈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러면서 이제 해당 기사를 보면 왜 이태원 그 관적 네. 경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냐는 뉘앙스의 기사인데 그건 가정법이다. 가정법에 의한 기사는 기사가 안 된다. 쓰더라도 이건 스트레이트가 아닌 칼럼식으로 기사를 써야 한다. 이건 데스크가 거르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35년 차 선배 기자로서 잘못된 기사를 지적했을 뿐이다. 야. 라고 이게 정확한 원칙에 아주 뭐 이렇게 정말,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네. 기자 나셨네. 예? 아니 사람이 없으면 안 살면 우리가 빈집이라고 그러지. 그 안에 뭐 무슨 집기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빈집이 아닌 집이 됩니까? 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건 저 대통령실에서 불편하다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고 그 메시지 때문에 이제 이 사장이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에 굉장히 제가 그렇죠. 빡쳤는데 하나님의 기관 좋아. 근데 경남 CBS 아나운서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지역국 아나운서들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은 팔이 목숨이에요. 한마디로 나이가 들면 바로 그냥 정규직인 것이 거의 없어요. 아마 SBS도 그럴걸요. 예. 30대 이상이 되면 사실 가장 그 안목이 있어지고 그럼. 경력이 쌓이는 시기잖아요. 그럼 30대 여성 아나운서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놓고 계속 제 젊은 아나운서들만 뽑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나운서를 눈요깃감 정도로 본다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니 훌륭한 저널리스트, 육성해야 할 저널리스트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최태경 아나운서가 그래서 저 경남 CBS에서 쭉 일을 했는데 네. 그만두라고 한 거야. 이 본인의 의사와는 반하게. 그래서 이제 진노위, 중노위로 가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했어. 복귀를 했더니 다시 프리랜서로 계약하자는 거야. 이거 완전 매기는 거지, 이거는. 어? 하나님의 기관이. 하나님의 네, 기관이. 아유. 그래 놓고는 산에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 아니, 하나님의 기관에서 말이야, 무단 해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에 왕따 시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나님 기관에서 할 짓이야, 이게? 아이고, 진짜. 이 김진호가 있는 이상은 CBS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연발될 겁니다. 성경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CBS는 정론직필을 지킨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정론직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론직필을 자 하는 CBS에서 그 기자 네. 대통령실에 배속된 검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그 기자의 기사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기자예요. 또 뭐 이런저런 또 인연이 있긴 하지만은 CBS 내부에서도 그런 인력 배치가 있었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건 정말 좌절적입니다. 그 이 기사를 이 기자가 썼네. 네. 김건희 여사가 만난 심장병 소년 내가 지원하겠다 문의쇄도. 제가 봤던 그 좌절했던 제목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푸놈펜 병원 찾은 이유는 눈물 쏟은 김건희 여사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아마 이태원 참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MBC 전용기 탑승 프로에 해외 순방에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라고 발언.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에도 독일 영부인에게 깊은 감사. 김건희 여사 사고 막아내지 못해 죄송. 고교생 희생자 유족 위로.
네. 윤 대통령 긍정평가 6주 만에 30%대 진입. 이 기자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러려고 기자가 됐습니까? 어? 지금 물 들어옵니까? 물 들어오니 노를 한번 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관의 하나님의 기관에 기자들이 제목만 들어도 윤비어천가 부르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예. 정말 CBS가 많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거 주목하실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CBS가 뉴스가 부활된 지 이제 35년 맞아가지고 뭐 사진전도 열고 뭐 이런저런 기념 동영상도 올리던데 정의는 과거의 타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CBS는 오늘 35년 전 역사를 기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 뉴스를 전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린 여성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그 아나운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나운서도 비정규직이었겠죠. 아니요. 그 당시엔 정규직이었죠. 정규직이었으니까. 예, 그 아나운서가 35년 전만도 못하네요. 네. 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명일동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장미영 아나운서셨네요. 당시 이제 1980년 11월 마지막 날에 이제 언론 통폐합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 마지막 뉴스. TBS가 아니라 TBC 동양방송과 DBS 동아방송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여기는 아예 방송국이 없어지는 거고요. KBS에다 통폐합되는 거고 CBS는 방송은 유지되지만 뉴스. 보도와 광고가 이제 중단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뭐 도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방송은 혹여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참 아나운서들에게 하라고 했단 말이죠. 너무 소신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갓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아나운서. 네, 그래서 저 DBS 동아방송은 이수경 씨 아시죠? DJ 이수경. 그분이 원래 동아방송 출신이에요. 예. 그 신참 아나운서로서 그 마지막 방송하게 했고 CBS는 역시 28인가 29 됐던 장미영 아나운서한테 마지막 뉴스를 맡겼는데 이 양반이 막 울면서 뉴스를 했던 거죠. 예, 울면서도 그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더 애처로웠는데 35년 전 장미영과 오늘의 최태경 과연 그들에게 CBS는 같은 CBS일까?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기관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요. 진짜 하나님의 기관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관이잖아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참 언론으로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소화해내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CB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CBS가 좀 운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라디오 음악 FM은 청취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라디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미 주파수를 반납한 방송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라디오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CBS가 광고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광고 수익이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는 300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0억 초반대, 이 100억대로 지금 떨어질 상황이에요. 그 한 3분의 1 가까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또 그래서 결국 교회의 손을 벌리다 보니까 급격하게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오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가오라는 게 있어요. 예? 돈 앞에서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기관을 자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7년에 서울대생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그 기폭제 역할을 했던 CBS가 다시 그 회복돼서 정상적인 저널리즘을 회복하는 그때 PD가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자면은 이제 그 월요 기획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오후 한 2시인가 3시인가 했던 건데 그 시간에 이제 오로지 전도 방송만 하게 됐지만은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시청자들 이제 전화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받는데 이제 사전에 물어보죠. PD가 무슨 말씀하시겠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땡전 뉴스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그러면 알겠다.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네. 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하다가 생방송 중에 발동이 걸린 거야. 어?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이따위 땡전 뉴스. 거기까지 좋았어. 그 다음에 이런 전두환 정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변상욱 예. 기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남산 가서 네. 매 맞을 일만 남았구나. 진짜 당시 그랬으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벌벌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87년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건 뭐 전두환 정권이 하는 선거 관리는 뭐 엉망일 것이다.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때 CBS가 그 당시 어떤 그 민중단체하고 함께 네. 독자적 개표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독자적 개표 방송. 이미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예. 독자적 개표 방송을 했거든. 그러다 CBS에서. 그렇지 부정선거를 잡아낸 거야. 예. CBS가 그때. 예. 또 그런 전통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87년에 그 민중단체하고 같이 했는데, 근데 CBS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김대중 후보가 당연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선관위 발표를 보면은 완전히 노태우가 이기고 있고, 이제 한 10시, 11시, 12시가 되니까 이제 CBS에서는 안 되겠다. 이 뭔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돼가지고 봤더니 민중단체가 경상도에서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거지. 경상도 쪽에서. 네. 이거 호남 쪽은 잘 네, 올라오거든. 호남 쪽은 네. 이제 사실만 올라가고. 네. 네. 근데 경상도는 이게 잘 취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앞서지. 네. 안 되겠다 싶어서 11시, 12시 지나서부터는 그냥 중앙선관위 걸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아까까지 김대중 후보가 이기다가 노태우 후보가 갑자기 또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엄청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딱 받으면 그 호남 사투리로 그 시청자분이 지금 그 시방 지금 시방. 뒤에서 지금 개머리판으로 위협하고 있죠. 예 아니요만 얘기해 주세요. 예라고 해주세요. 예 아니요라고 했더니 이런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벌로 끝나는 욕을. 그렇죠. 네. 발이 아닌 벌로 예, 끝나는 욕을. 그랬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완전히 민중 시민 국민의 편이었던 CBS였어요. 예. 오늘 CBS를 보면서 계속 가슴이 아프고요. 과거의 영광만 팔아 제끼는 그런 선배들의 영광만 팔아 제끼는 CBS로 남지 않고 오늘 예. 이 자리에 공의를 구현해내는 언론으로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또 김진호 사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네. 또 전국 언론 노동조합 CBS 지부가 네. 또 이제 외압의 역사는 없다라는 성명을 그리고 네네. 내부적으로 내고 네, 의미가 보도 있네요.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장은 CBS 방파제냐, 기자 선배라고 해서 보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네. 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2주 내로 보도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이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 일단 내부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일단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두환 시기에 그런 외압이 있을 때도 되도록이면 시민의 편에 서려고 했던 CBS가 지금 정말 그 알랑방구를 끼느라고 외압의 이제 역사를 보다 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CBS의 르네상스기는요. 네. 보도 기능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보도 기능이 이제 부여된 이후에도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CBS가 12년 가까이 FM 없이 AM으로만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전 정말 자글자글 거리는 AM 라디오를 네. 들으면서도 CBS 뉴스를 정말 열심히 애청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변상욱 기자도 알았고 네. 당시에 그 한용상 앵커라고 계셨어요. 한용상 앵커. 그분이 이제 장로님, 기장 교단의 장로님이세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앙당 쪽에 가셨던. 뭐 그때는 그런 분들 많으시지 않았습니까? 좀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근데 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고 그랬던 야성 가득한 언론.
정말 하나님의 기관을 얘기하고 싶고 정론직피를 얘기하고 싶다면은 마이너 시대 때 시민들에게 밑바닥으로부터 민중의 밑바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CBS는 지금 메이저 언론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냥 같지 않은 그런 마이너 언론의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따위 기사 그 김건희 여사가 갔던 병원 후원 문의가 쇄도한다. 이따위 기사나 쓰려고 뉴스를 부활했습니까? 35년 전에. 예. 자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잠깐 하자면 그 1시간이 얼마나 사실 귀합니까? G20 가기 전에 1시간이. 네. 그 자기 그냥 대통령이 편한 대화를 나눈 거라 아무 어떤 기자를 편애한 건 아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자기가 외워야 되는 그 중요한 것만 봤어도 그렇게 그 국제 행사에 가서 바보처럼 멀뚱멀뚱 앉아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 영상을 영상 볼 보셨어요? 때마다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 1시간 15분 동안 이름만 외웠어도 정상들에게 예의를 전하거나 인사말만 외웠어도 그 정도로 우리가 민망한 영상을 보진 않았을 겁니다. 자, 제 얼굴을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예. 네. 네. 어휴, 사람이 많네. 이 외국에 나갔다 올 때마다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네. 그냥 네. 국격 떨어지는 소리에 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이 곳곳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연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4일에는 정의구현 사제단이었죠. 거기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가 있었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성공회 정의평화 사제단과 무지개 신학교 그리고 여러 신학자가 주최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14일 정의구현 사제단 기도회에서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희생자들의 안식을 비는 기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기도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권력이 희생자들을 숨기려고 할 때 종교가 어떤 고발의 기능을 해야 하는지 예.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민들레와 더 탐사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더불어서 그냥 싸잡아서 뭔가 이 참 의미를 네. 색깔을 잃어버리고 같이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된 데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명단 공개, 민들레이와 더 탐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면에서 모든 비판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됐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태원 참사로 할 것이냐, 네, 또 하나는 12구 참사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예, 논의죠. 네. 격한 논쟁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지점에 대해서 네. 이제 또 격한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 네. 시작점은 네.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요. 애시당초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국가 애도 기간을 유족의 동의 없이 정하고 그렇죠. 위패와 영정 사진도 없이 분향소를 유족의 동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어떤 것도 유족의 동의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독단으로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 애도 기간이 딱 끝나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또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특수본이 행안부 쪽, 경찰 네. 쪽은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소방 쪽만 그 압도적 그렇죠. 숫자로 꼬리 입건하고 자르기 예,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이거는 민들레나 이제 더 탐사 측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죠. 누가 했어야 되느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분향소를 유족들을 만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하려고 하고 분향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명단 공개 유무도 정부가 나서서 네. 진행을 했어야죠. 근데 본인들이 뭔가 이 참사 책임의 귀책 사유의 그 타겟이 본인들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불길한 그 촉을 느꼈는지
본인들이 임의로 유족 동의 없이 다 진행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유족의 동의가 없이 이름 맞습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예. 사진 올리지 않기로 하고 국화꽃만 잔뜩 갖다 놓은 것도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우리 그 네. 과거에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났을 때. 네. 근데 또 이게 한 가지가 결이 달라요. 세월호 참사라든지 네. 그리고 또 삼풍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당시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SNS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에 대한 생사 확인이나 네. 그 실종자에 대한 그 신상 확인을 위해서 좀 공개가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고요. 그 SNS나 이동 통신 수단이 원활하지 않고 네. 또는 그 SNS나 이동 통신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신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명단 공개를 해서 생존 유무와 실종 확인을 네.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정부 차원에서. 네. 근데 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상황하고는 좀 결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온 거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모든 진행 과정을 정부가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참사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족 동의 없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네.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참사 분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게 자기 자신들한테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희생자들의 숨기어서 이 공분을 막으려고 맞습니다. 하는 예, 거죠. 희생자들의 이제 영정 사진과 사연을 사연들 네.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당연히 이제 악영향이 올 수 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찝어드릴 지점이 뭐냐면 국내에서 이 희생자들의 실명과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보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참사 때랑 예.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보도 하필 BBC나 이제 해외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네. 국민들이 접하니까 자꾸 어떤 인상을 주냐면 이거 정부가 언론이 이렇게 외신에는 실명이 거론되고 네. 사진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사연까지 소개가 되는데 왜 국내 언론들은 이런 걸 보도하지 않지? 네.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덮기 위한 거 아니야? 네. 라는 인상을 자꾸만 이 불신을 줬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이 신상 공개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견해도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난 10일에 있었던 기도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해은 양의 어머니시죠. 박은희 전도사가 했던 말 중에 참사 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은 유가족과 시민을 단속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럼요. 벌을 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름 공개에 대한 이 치열한 논의가 있으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이슈가 이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이슈로 완전히 옮겨가서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거취나 또는 그 이후 왜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쏙 사라지고 이름 공개가 맞냐 나쁘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만 그 이슈가 집중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책임자들이 왜 당시에 왜 이례적으로 다른 참사와는 다른 행태로 얼굴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는지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왜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냐는 이 이슈도 사실은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던 당시에 치열하게 논의가 됐었어야 된 부분인데 이름을 공개한 이후에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 좀 오히려 반대된 것이 아닌가. 왜 언론과 다른 많은 기관들은 일단 그렇게 원래 이름이 공개됐었어야 되는 참사의 이름 공개, 얼굴 공개 전혀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는가라고 묻지 않았는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왜 묻지 않았는지도 얘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이름을 공개한 이후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타겟으로 이 이름을 공개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오히려 정부의 잘못이 그쪽으로 다 시선을 회피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데서 조금 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뭐 유족들 인권이나 그런 걸 존중했다고 예? 목소리 높이고 있는지 정말 이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네. 찬성 측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찬성 측의 딱 내용은 네네. 뭐냐면요. 처음부터 정부가 참사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네. 임의로
유족의 동의 없이 위패와 영정 사진 없는 애도 기간을 네. 설정하고 분향소를 만들어서 추모를 신속하게 속행해서 마무리 지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개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그냥 인격화했을 뿐이고 신원공개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네. 이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정의당에서도 발표를 했죠. 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이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다른 참사와 다르게 생존 여부와 실종 여부가 신속하게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러므로 유족의 동의를 얻고 공개 비공개 유무를 조금 시한을 두고 네. 공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지금 현재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이죠. 그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나요? 질의를 받았는데 네. 당시에 이렇게 얼굴 공개하지 않고 이름 공개 없는 국학분만 가득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빨리 합동분향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55명, 당시에는 155명으로 개수가 됐었는데 그분들의 명수가 세워졌었는데 155명의 유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이게 국가기관에서 155명에게 전화하는 것이 그게 힘들어서 그것을 못해서 지금 합동분향소 설치를 빨리 해야겠다라고 핑계를 대는 건가라고 네. 이제 질타를 했었어요. 사실 정말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정말로 이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제대로 이것이 마무리되기까지의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어떤 그리고 유가족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이 사고 처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네. 이루어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어떤 책임자 처벌과 그리고 정말 이 대답해야 될 사람들을 쏙 가려버린 이런 정말 마치 이 기업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싸움을 붙여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것처럼 네. 진짜 책임을 피하고서 둘만 싸움 붙이는 식으로 이 논쟁이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오늘 CBS를 비롯해서 지금 이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관련한 이야기까지를 해봤어요. 이 CBS가 참 언론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김진호 사장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참 언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평화나무도 평화나무의 언론 기능을 바로 수행하고 또 언론의 감시 기능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참 CBS 미디어 오늘을 보니까 네. 최태경 아나운서 인터뷰가 있는데 네. 회사는 어떻게든 복직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노동조합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조는 뭐 입장이 없다. 매번 저희 평화나무 이슈 때도 입장이 없었어요. 노동조합이 물론 이제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와 또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본령이긴 하지만은 그 사장의 이런 불의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동을 거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역할만 하겠다. 이러면 너무 곤란합니다. 최태경 아나운서의 일이 본인들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CBS는 또 그런 게 있어. 네. 비정규직은 우리하고는 어떤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른 다르다. 급이다. 다른 종자들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픕니다. 굉장히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요. 예. 그거 버려야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CBS 직원이 뭐 대단하다고 어디 사회 앞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어떤 신분이에요? 아니 고통받는 이웃들의 벗이 돼야지. 걔는 우리하고 성분이 달라. 우리는 시험 보고 들어왔고. 정말 이러지 맙시다 진짜. 지금 CBS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CBS가 메이저 언론으로서의 어떤 메이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메이저 아닙니다 너희들은. 메이저 너희들이 언론들이 메이저인 줄 알아요? 일단은 그것도 사실이고요. 응. 메이저 언론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가서 메이저 언론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은 너무 추합니다. 예.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고 약자의 편에 서고 정말 보도해야 될 것들을 보도할 때 CBS는 메이저 언론 그 이상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윤석열이한테 네. 알랑대는 주제에 무슨 니들이 메이저입니까? 한국 언론 다 죽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장부터 똑같아.
아이고 진짜. 우리 CBS가 참 언론으로 거듭나고 또 메이저 언론을 따라가는 언론이 아닌 진실을 보도하는 그런 할만한 아니 정의와 언론으로. 진실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 외로운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관다운 행보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성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관 운운하려면은. 오늘 뭐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김용민 사장님, 김기훈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카이로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